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황희정승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어릴 적 동화에도 나올 만큼 지혜롭고 명석한 정승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덜 알려진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황희정승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인물하면 성씨와 본관, 가족 관계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황희정승은 장수 황씨입니다. 네. 우리나라 황씨는 크게 장수 황씨, 창원 황씨, 상주 황씨, 평해 황씨, 그다음에 우주 황씨 등이 있습니다. 장수는 전라북도 장수를 말하고 창원은 경남이지요. 예. 평해는 경북 울진 평해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우주 황씨라고 했죠. 우주가 네. 어딘지 아십니까? 우주. 왠지 무주랑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혹시 스페이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네, 우주는 맞습니다. 그 전라북도예요. 그 완주군, 봉동, 또 익산시 왕국면 일대가 우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경덕왕 때 우소저현이라는 백제 이름에서 네. 우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소한 네. 성씨와 본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튼 황희정승의 본관은 장수입니다. 네. 아버지는 황군서라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는 용궁김 씨예요. 용궁김 씨요. 오늘 독특한 성씨 여럿 나오죠. 그렇네요. 용궁김 씨도 처음 들어보셨을 네. 텐데 용궁이 또 어딘지 바다는 아니겠죠. 이 말 하려고 했는데 거북이가 사는 용궁은 아닙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을 말합니다. 예. 예, 그 용궁김 씨가 사조에는 꽤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황희의 원래 이름은 황수로였습니다. 황수로. 예, 이 숫자가 목숨수, 그러니까 장수할 때 많이 씁니다. 이 숫자는. 그리고 늙을로. 근데 네. 정말 이 원래 이름만큼 오래 살았어요. 예. 황희가 한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네, 지금으로 치면 한 120세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렇겠네요. 정말 오래 살았어요. 와, 이름값을 톡톡히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앞서 이제 소개하기로 조선에서 벼슬을 하기 전에 고려의 관료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희정승은 원래 고려 사람인 거죠. 그랬네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딱 생긴 거죠. 예. 1363년 당시 공민왕 때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나가지고 아주 똑똑해가지고 21살의 나이에 속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과에 급제해가지고 고려의 마지막 왕 바로 공양왕 때죠. 이때 성균관 학록이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벼슬에 성균관 뭐가 들어간다 이러면 똑똑한 겁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엘리트가 가는 벼슬이 바로 이런 성균관에 관련된 벼슬이에요. 근데 우리가 황희정승 이야기를 하면서 뭐 조선의 개국공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희정승은 개국공신이 아니에요. 개국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히려 은둔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학식이 뛰어난 데다가 관료로서의 능력도 매우 출중합니다. 자, 근데 새 나라가 열렸습니다. 이제 새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고려의 성리학의 원칙대로 한다면 고려에 충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인재들이 제야에 숨어서 안 나온다면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죠. 그래서 오히려 왕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출사를 권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젊은 황희에게 적극적으로 조선에 나와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또 이제 황희정승 같이 이 매우 뛰어난 엘리트로서 주변에 인망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 새 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그를 따르는 젊은 사람들도 당연히 이 새 나라의 관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왕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받은 벼슬이 이제 또 성균관 학관이에요. 예. 게다가 세자의 스승이 됩니다. 아무나 세자의 스승이 되진 않겠죠. 당대 최고의 젊은 엘리트가 바로 세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이 30 안팎이었는데 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 때에는 왕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신사가 됩니다. 예. 이제 지신사라는 명칭이 나중에는 도승지로 바뀌어요. 성종은 도승지가 된 거예요. 그만큼 태종에게도 매우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뭐 조선과 함께 승승장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젊은 시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황희정승이 매우 원칙주의자입니다. 네. 그리고 매우 엄격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그냥 합니다. 무조건 영합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유배를 간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황희정승은 그냥 탄탄대로 벼슬길 무난했을 것 같지만 예. 태종에 의해서 유배를 가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양녕대군이 갖은 비행을 일삼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종은 결국은 세자를 바꾸려고 했죠. 예. 결과적으로 바꿨고 이때 황희가 폐세자를 반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세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반성하면 훌륭한 통치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태종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예. 그만큼 황희정승은 이제 원칙과 법을 중요시했던 거죠. 아하. 결국 태종이 어떤 왕입니까? 가차없이 그냥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근데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인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태종은 이제 처음에 파주 교화에 네.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는 황희정승의 관향이라고 하죠. 관향, 장수, 네네. 장수 옆에 남원 네. 이쪽으로 유배지를 옮겨줍니다. 그때가 1418년, 즉 양녕대군이 결국은 폐세자 되고 네.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바뀐 때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훌륭한 인물들, 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은 계속 유배 생활을 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세종도 황희정승을 잘 알기 때문에 예. 세종이 왕이 된 지 한 4년째가 서기로 했을 때 1422년입니다. 네. 이때 태종의 노여움이 풀리면서 드디어 황희가 복직됩니다. 어허. 근데 복직되면서부터 바로 관료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또 보여줘 버려요. 강원도 관찰사가 됩니다. 근데 이때 강원도의 백성들이 매우 빈곤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강원도에 파견돼 가지고 그 지역 백성들을 구휼하게 됩니다. 네. 그 성과를 인정받아 가지고 2년 뒤에 바로 정승이 됩니다. 드디어 우의정에 오른 거죠. 예. 조선시대 때 이제 최초로 우의정에 올랐다. 이걸 큰 대자, 벼슬 받을 배자 써가지고 예. 대배되었다. 대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일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언제쯤 그거는 유배를 간 시점인지 아니면 정승이 된 후인지. 아마 한가롭게 지냈을 때 그렇겠죠. 그 농부를 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네. 유배를 갔었을 때도 그런 있었을 거예요. 그 재미난 얘기잖아요. 황희정승이 농부에게 네. 저 검은 소하고 누렁 소가 있는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냐 하니까 농부가 살며시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귓속에다가 맞아요.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귓속말로 하냐 하니까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지만 남의 단점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네네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황희도 깨닫고 앞으로 관료 생활하면서 오. 남의 단점을 절대 쉽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더 재미난 세종과의 따뜻한 일화도 있어요. 알려주십시오. 조선시대 때는 부모님을 여의면 자식들은 고기 반찬을 먹지 않습니다. 상중에. 네, 이게 유교 이념이었죠. 예. 부모님을 여인 죄인이라는 뜻에서 나물이나 채소만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이때 이미 황희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었으면 이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그런데 세종은 황희정승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황희정승이 초상을 치르다가 죽을까 봐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과거에 초상 치르다가 죽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삼년상 정말 제대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은 도승지 정음지라는 사람에게 명해가지고 황희를 궁궐에 부릅니다. 예. 불러서 고기 반찬을 먹게 해요. 그냥 초상 치르는 만약에 빈소에 고기를 내려주면 황희가 절대 안 먹을 줄 알기 때문에 궁궐에 불러가지고 직접 내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순순히 먹을 황희정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승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의 명인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권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네. 울며 불면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황희 60에 이 부모님 상을 치렀다면 부모님도 상당히 장수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장수하는 집안, 이 체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단명하는 집안도 있고. 네. 자, 반면에 이렇게 또 좋은 일화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뒷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나왔죠. 좋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황희정승의 뇌물 그리고 간통에 관한 이야기가 네?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당시는 세종 10년 1428년입니다. 황희정승이 좌의정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 실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
황희가 박포의 아내를 숨겨주고 간통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박포라는 사람은 조선 개국공신이었는데 2차 왕자의 난에 연루돼 가지고 처형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인은 이제 신분이 매우 강등됐고 되었을 것이고 많이 이제 숨어서 살았을 겁니다. 네. 근데 실록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은 죽사년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황희정승의 집 북쪽에 토구를 짓고 몇 년 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그때 황희가 이 여자를 간통했다라고 소문이 난 거지. 예.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걸로 네.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종 승하 이후에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세종실록을 실제로 편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책임자들이 바로 김종서, 뭐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모두 다 황희정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지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게다가 이제 김종서는 황희에게 지독할 만큼 혼쭐이 나면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황희가 김종서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종서가 그것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얘기를 그대로 주장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김종서는 황희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당시 이 실록을 쓴 사관 이호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쓴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다만 이것 또한 기록이니까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까지 후대인들이 보고 평가를 내리도록 남겨놨어요. 우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실록에는 간통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근데 지우라 했는데 그 지우는 게 아예 삭제를 한 게 아니라 네. 지우지 말자.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지만 대신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다. 그것도 실록에 남아있으니까. 네. 와. 이게 조선왕조 실록계의 아주 우수성입니다. 늘 느끼지만 이 사관들의 철저한 사명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뇌물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 같은 실록에 나온 얘기예요. 예. 승려 즉 중설우라는 사람에게 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사관 이호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황희가 대사원이 되어가지고 승려 설우의 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황희를 일러 황금대사원이라고 부른다. 비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또한 그를 직접 모셨던 신하들에 의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판정이 내려집니다. 자, 그러면 사위가 저지른 잘못을 무마한 것이다. 이것도 잘못 알려진 일입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변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황희정승 하면은 아주 완벽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면도 있었다. 특히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 또 황희가 정승일 때예요. 당시 이제 다른 우의정인 맹사성, 그 유명한 맹사성, 그리고 황희의 사돈이자 그 사위의 아버지였던 서선이라는 사람이 형조판서에 재직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갑자기 이 세 사람을 모두 파직시키고 의금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이유가 뭐였냐? 황희의 사위였던 서달이라는 사람이 충청도 신창현의 아전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인이 좌의정이고 아버지는 형조판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충청도 신창현을 지나가는데 이 고을의 아전이 나를 잘 대접 안 한 거야. 인사도 안 하고 막 가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종들을 시켜서 실제 그 아전도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아전 표운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때려 죽여요. 종들을 시켜서. 바로 하루 만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황희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맹사성한테 부탁을 해요. 맹사성이 또 신창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이 결국 세종대왕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대신 이 황희정승의 사위는 사형은 면합니다. 권장 100대, 삼천리 유배. 어이구야. 다만 이걸 속바치게 하라. 속은 요즘 말로 하면 보석금 같은 걸 내라. 왜? 원래 사형인데 황희의 사위이고 독자이니까 이 정도로 면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셨던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파직. 네, 한순간 파직됐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상당한 원칙주의자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잘 봐준 거고 우리가 몰랐던 황희정승의 이런 뒷이야기 재밌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니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